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최근 인터넷에서 갑자기 폭탄급 소문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차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가 예정보다 앞당겨져 2026년 1월 6일에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문이 고개를 내민 지 12시간도 채 안 됐는데 각종 대부위, 자생 미디어, 그리고 구경꾼들이 바로 흥분해서 퍼나르기 시작했고 세부를 덧칠하고 큰 그림을 그리며 말 그대로 허공에 케이크를 그려 올렸습니다. 누구도 철증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다들 이것이 대체로는 전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거의 다 한마디를 중얼거렸을 겁니다. 이거 꽤 그럴듯한데 왜 그럴듯하다고 느끼느냐? 지금 냄비에 물이 이미 너무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회의가 막 끝났는데도 지방재정은 집단으로 드러눕고 관료들은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스트리머가 되어 라이브로 물건을 팝니다. 시진핑의 표어는 조용히 철거되고 두 개의 확립은 점점 덜 언급됩니다. 마식루이 사건의 불길이 펑리위안에게까지 번졌다는 소문도 따라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믿는 건 회의가 앞당겨진 날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는 건 몇 달 동안 목에 걸려있던 답답함이 드디어 누군가의 입을 통해 대신 외쳐졌다는 감각입니다. 위쪽의 일이 정말로 어떤 결론을 향해 굴러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 말입니다. 누가 당장 내려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장부는 앞당겨 정산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미리 자리를 찍어야 하는 국면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는 앞당겨 열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만약 진짜로 앞당겨 정산을 시작한다면 첫 장부는 누구 머리 위로 떨어질까요? 마식루이가 무너진 것이 결코 상식적인 반부패가 아니라는 점부터 봐야 합니다. 바깥에서 가장 흉하게 도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번에 손을 댄 쪽이 리시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아니라 장유샤 라인의 군기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문장의 무게를 이해하십니까? 군권이 당무 시스템 위로 직접 눌러앉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마식루이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전언이 뒤따릅니다. 소문에 따르면 불길은 마식루이의 아내인 룽니라는 하얀 장갑을 타고 위로 거슬러 올라가 펑리위안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소문 속에는 매우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마식루이를 지키기 위해 펑이 직접 8일 대루로 가서 장유샤에게 선처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장유샤는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완전 무장한 특근들이 둥글게 서 있었으며 공기는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다고 합니다. 펑 장군은 그런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오자마자 앉으려 했는데 장유샤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갑게 눈꺼풀만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다음 순간 옆에서 조각상처럼 서 있던 총든 경위가 딱 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와 펑과 장유샤 사이를 그대로 막았다는 전언이 나옵니다. 총구는 아래를 향했지만 그 압박감이 얼굴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식입니다. 이어서 경위 참모가 무표정하게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펑 여사, 수장께서 군사 배치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는 군사 중지이니 즉시 떠나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호칭입니다. 펑 원장도 아니고 부인도 아닌 펑 여사. 소문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펑리위안은 얼어붙었고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군대는 더 이상 바오찌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내려가 생각해 보십시오. 시진핑이 군대마저 꽉 쥐지 못하는 순간 당내 각 파벌과 원로, 관료, 대로들은 곧장 오래된 장부를 앞당겨 펼칠 겁니다. 반부패든 숙청이든 정책 실패든 가문이익이든 무엇이든 미리 청산의 식탁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청산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번지면 소문에 따르면 첫 번째로 무너지는 건 위안자진입니다. 위안자진은 항천계의 소장으로 불리고 평소엔 멘탈이 단단해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12월 11일 경제회의가 끝나고 흩어질 때 군기율 서기 장성민이 복도에서 그를 막아 세우고
한마디만 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번 가시죠. 마식루이가 기다립니다. 그는 도망치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굳은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며 장성민을 따라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 몇 걸음도 못 가서 사람이 갑자기 풀려버렸고 그대로 뻣뻣하게 쓰러져 현장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순간 공포가 신경을 그대로 관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는 군인 둘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차에 실려갔고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장면을 보던 장유샤는 눈꺼풀조차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오츠 파벌의 붕괴가 그들의 눈에는 이미 체크리스트 작업이 되어버렸다는 식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벽에 몰려 있습니다. 그는 상대가 반부패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내려오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려온 뒤에 붙잡혀 총장부를 결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구책을 씁니다. 일부러 후계자 이야기를 흘립니다. 은퇴하고 물러나려는 게 아니라 화제를 바꾸려는 겁니다. 바오츠를 잡아내려는 사람들과 그를 끌어내리려는 흐름에서 시선을 돌려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로 옮겨가게 하려는 것. 목적은 딱 하나, 시간 끌기입니다. 자신이 뒤집을 기회가 있다고 느낄 때까지, 다시 상대를 정리할 힘이 생길 때까지 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두 사람을 내밉니다. 리창과 딩셰샹. 그가 보기엔 이 둘은 방패 혹은 미끼에 가깝습니다. 무대 앞에 후계자가 서 있기만 하면 뭔가 안배가 있구나 하는 착시가 생기고 판이 느려질 거라 기대한 겁니다. 그러면 자신은 뒤로 숨을 수 있고 틈을 보며 반격할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원로 쪽은 이 술을 먹지 않았다는 전언입니다. 후진타오가 직접 전화해 말이 매우 강했다는 이야기까지 돕니다. 사람을 거론할 수는 있어도 너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 이 후계는 탁자 위로 올려서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판은 줄다리기가 됩니다. 바오츠는 사적으로 후계자를 지명해 목숨을 보존하며 시간을 끌려하고 원로와 각 판은 규정대로 집단 논의를 통해 그의 권한을 거둬들이려 합니다. 결국 그들이 한 일은 후계라는 의제를 집단 의사결정의 틀 안에 집어넣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각 파가 명단을 내고 탁자 위에 올려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는 방식입니다. 먼저 모두가 억지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고 그 다음 전회에서 확정에 못 박는다. 그러니 오중전회가 앞당겨 열린다는 소문을 다시 보면 이게 단순히 회의 한 번이 아니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큰 탁자를 빨리 펴고 후계 권력과 책임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의제를 한 번에 정리해 고정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2022년 20차당 대회 때 시진핑은 한때 유력 후계로 거론되던 후춘화를 정치국에서 공개적으로 밀어냈습니다. 후진타오가 회장에서 부축을 받으며 나가는 장면까지 연출되며 공개적 망신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다른 핵심 인물 리커창은 사실상 퇴장당했습니다. 그때 바오츠는 정상에 홀로 서는 분위기였고 탑 꼭대기는 자기만 서고 다른 사람들은 내려가야 한다는 식의 단일 권력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같은 원로들이 군부의 장류샤와 손을 맞잡아 바오츠의 1인 독대 구조를 깨뜨렸다는 전언입니다. 그들은 분권으로 바꾸려 하고 내 사람, 집단, 후계 구도를 밀고 있단 말이죠. 왕량, 후춘화, 딩셰샹, 천지닝. 왕양의 복귀는 노선의 과열을 시키고 교종을 한다는 상징, 후춘화의 복귀는 더욱 잔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직접 그를 폐기했는데 다시 정치국으로 올려 세운다는 건 당시 결정이 역사적 오류였다는 선언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딩셰샹과 천지닝을 남기는 건 진짜 중용이라기보단 시진핑에게 체면을 조금 남겨주고 국가 기계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완충을 두려는 장치라는 식의 해석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서면 네 귀퉁이 탁자처럼 서로 수평이 되고 한 사람이 말하면 끝이던 방식은 쓰레기통으로 던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문에 따르면 반대파는 바오츠를 단지 은퇴시키려는 게 아니라 친청 감옥으로 보내 처리한 청산을 하려 한다고 합니다. 12월 9일 라이샤오민의 측근으로 불리는 화롱의 책임자 바이심 후이가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해석이 붙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의 반부패가 아니라 원로파가 그의 검은 자료를 파고 있다는 신호라는 식입니다. 라이샤오민과 바이추무이는 바오츠 가문의 하얀 장갑이고 돈 세탁과 이기전을 도운 인물이라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보통 이런 급의 부패는 사형유예가 많다고들 말하는데 왜 바이심 후이는 꼭 사형이냐? 사형 판결은 철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공개적으로 거액 뇌물과 내부자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한 꼴이 되고 돈을 준 사람이 사형으로 지키면 돈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논리입니다. 그 돈을 받은 쪽이 펑 가문과 시진핑의 누이라는 프레임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즉 증거를 쌓아 나중에 바오츠를 반당 집단의 우두머리로 묶어 친청으로 보내려는 준비라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전언도 있습니다. 최근 잡혔다고 전해지는 27명의 중앙후보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시진핑의 군공 친신과 저장계 측근이라는 말, 이것은 그의 날개를 잘라 관간사령으로 만들려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붙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전해를 앞당겨 원로파와 군부가 이를 빨리 확정하려 한다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네 사람 집단 후계로 바오츠를 못 받고 감옥이란 위협으로 그를 순순히 따르게 만들겠다는 구도라는 겁니다. 중난하이 표면은 회의를 하지만 실은 한 시대의 유체의 작별 인사를 준비하는 장례 절차라는 비유까지 나옵니다. 그의 방식은 이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네 사람 집단 후계가 회의에서 통과되면 바오츠가 순순히 넘겨주느냐? 소문대로라면 반대파 표는 충분하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그가 권력을 넘기더라도 21차당 대회 때의 일이지 지금 당장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길면 꿈이 많습니다. 반대 세력은 그가 짓자우샤타이 할수록 좋다고 보고 그래서 온갖 방식으로 압박을 쌓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회에서 투표로 그를 끌어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앙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 상당수가 그가 직접 끌어올린 인사들이고 그들은 잘 압니다. 만약 상전을 강제로 끌어내리면 다음 청산 순서가 자신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요.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표가 모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파는 다른 수를 쓴다는 주장입니다. 전의 투표가 아니라 장외 압력으로 그가 스스로 사퇴하게 만든다. 가장 독한 수는 아내의 흑재료를 파는 겁니다. 현재 공군 대청소가 벌어지고 사령과 정의가 조사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붙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군이 부주석 쉬치량 라인이라는 말이 돌고 쉬치량은 올해 6월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산둥 출신으로 펑리위안과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소문이 따라붙고 10년 동안 군이 부주석을 하며 고위층의 어두운 막을 많이 알았다는 식의 전언이 나옵니다. 특히 제일가의 이익 이전과 돈 세탁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파가 공군을 파고 쉬치량 라인을 파는 이유는 펑리위안의 약점을 더 캐내 시진핑에게 들이밀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당신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당신 부인은 못 지킨다. 당신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도 당신 가족을 같이 끌어내린다. 전해에서 못 이기니 체포와 흑재료로 가족을 위협해 벽으로 몰아넣는 전형적인 장외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이 돌고 앞으로의 국면이 상당히 뜻밖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층의 칼빛만이 중난하이를 떨게 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요 며칠 그들이 더 심장이 철렁하는 건 사실 휴대폰 화면 속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더우인과 콰이쇼우가 갑자기 통제가 흔들렸다는 전언이 퍼집니다. 평소라면 절대 삭제되는 금기 콘텐츠가
여기저기 떠다니고, 누군가는 탱크맨 이미지를 올리고, 누군가는 위니 관련 풍자 이미지를 올리고, 심지어 슝얼 비판대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시진핑을 빗댄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오찌양이 보안문에서 학생들을 보러 갔던 오래된 영상도 풀리고 댓글창은 8964로 도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전엔 영상 하나 올리면 바로 삭제되고 계정이 터졌는데 요즘은 오히려 인기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 이후로 유지에 돈이 없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지방 재정이 무너지고 왕신반의 심사 인력도 반년 월급이 밀렸다는 소문까지 돕니다. 삭제 작업을 하던 사람들조차 밥값이 막히면 누가 목숨 걸고 체제를 위해 삭제 버튼을 누르겠습니까? 오히려 일부러 물을 풀어 예전엔 금지였던 영상이 인기글로 올라가게 만든다는 말이 나옵니다. 독재에 끊어지면 결국 문지기에게 사료를 못 주는 순간 온다는 냉소가 따라붙습니다. 방화벽이 쿠키처럼 한번 찌르면 부서진다는 비유도 함께요. 지금의 온라인 광란은 심사 인력과 민중이 어딘가에서 손을 맞잡은 결과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모두가 공산당이라는 고층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식의 서술입니다. 플랫폼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민중도 가만히 있지 않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최근 상하이 대극장에서 레이 미제라블이 공연됐는데 반항의 노래 여러분 들리나요? 민중의 노래가 대목이 나오자 관객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어나 합창했다는 전언이 퍼집니다. 중국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순하다고 여겨졌던 중산층의 집합지 상하이에서조차 오페라를 빌려 감정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 노래는 민의의 폭동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한때 북허이스였던 신시대는 지금 침몰하는 타이타닉 같고 선장은 조타실에서 여전히 정해진 한 사람의 꿈을 꾸지만 바깥의 악단은 이미 곡을 바꿨다는 비유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6일은 단지 회의 날짜가 아니라 한 낡은 시대가 막을 내리는 장례식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권력이라는 무대에서 누구나 정의라는 의상을 걸치고 올라오지만 커튼 뒤에선 다들 영수증을 숨기느라 더 바쁘다는 냉소가 뒤따릅니다. 냄비가 과열되면 사람들은 누가 요리를 잘하느냐를 묻지 않고 누가 먼저 데이느냐만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거창한 명분이 하늘을 찌르는데 실제로는 참호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빛처럼 갚아나가는 전쟁, 성명서는 늘 번쩍이고 묘비도 늘어나는 전쟁, 정의라는 단어가 유독 총성과 함께 거래되는 전쟁 말입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방에서 결의를 선언하고 누군가는 눈보라 속에서 내일의 생존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언문은 종이 위에서는 완벽하게 정렬되지만 사람의 삶은 그렇게 정렬되지 않습니다. 전쟁이든 권력투쟁이든 결국 가장 값싸게 소모되는 건 늘 선택권 없는 사람들의 시간과 숨입니다. 이제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